이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익이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액을 말하며, 쉽게 말하면 돈 벌어들인 거예요. 자본이 내 자본이 증가되는 거. 영업활동으로, 주된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수익 매출액과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수익의 인식이란 어느 시점에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할 건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회계학에서는 수익은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현이 될 거, 내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수익으로 실현이 될 수 있는 것만 수익으로 잡아야지, 실현도 안 될 거 수익으로 잡았다 이익만 장부상에 많이 표시하면 세금만 많이 내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현주의를 채택하고, 비용은 이제 발생주의를 채택합니다. 원래 수익과 비용은 다 발생주의인데 그 중에 수익은 실현주의를 채택해요. 기업의 기준은 판매 기준 또는 인도 기준을 수익 시점으로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할부 판매가 장단기 구분 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입니다. 여기 세법하고 좀 달라요. 부가가치 세법하고. 장기와 단기 구분 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서 회계학에서는 무조건 매출로 잡는데, 부가가치세는요, 뭐 3년 장기로 팔았다, 6개월 이상 장기로 팔았다. 그런데 그 돈도 안 받았는데, 나눠 갖고 돈을 받는데 돈도 안 받았는데 부가세 세무서에 내려면 3개월에 한 번씩 그 세무서에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내려면 자금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단기는 그냥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인데, 장기는 그 대금이 회수될 때 그 매출로 잡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그것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기업의 또 자금 사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좀 다르지만, 회계학에서는 그냥 할부든 뭐든 전부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요새 그 자동차 팔을 때 그냥 할부다 그러면 그거 캐피탈 회사에서 돈 다 받아요. 다 받고 그 사는 사람은 캐피탈 회사에다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캐피탈을 끼고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사실상 수익이 그냥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재화가 그냥 넘겨주는 시점, 물건을 그냥 판매한 시점에다 수익으로 잡습니다. 근데 요거부터는 잘 봐야 돼요. 위탁 판매는 판매를 부탁하는 건데,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한 날 수익으로 잡습니다. 위탁 판매는 그러니까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팔아야 내가 매출 수익으로 잡지, 팔지도 않았는데 수익으로 잡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용 판매는 그 써보고 일주일간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이건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살게요 하는 날, 그때 매출로 잡으라 이 소리예요. 이거는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한 날 매출로 잡고, 이거는 그냥 인도한 날 매출로 잡고, 상품권 매출은 이제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 상품권을 가지고 그 실제로 상품을 판매한 날, 상품권을 팔고 상품권을 회수한 날. 왜냐면 그 상품권 파는 날은 종이 쪽지 하나만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선수금으로 계산했다가 선수금으로 분기했다 그게 들어가면 선수금 없어지고, 그때서 상품 매출 뭐 또는 제품 매출 이렇게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상품 매출에서 많이 나오죠. 상품권은. 용역 매출은, 용역은 서비스입니다. 진행 기준. 이제 이거는 이제 용역이라는 건 서비스인데, 소프트웨어 개발하다 그러면 그 개발 정도에 따라 수익으로 잡는데, 비상장 중소기업은 완성 기준을 가능한다. 중소기업은 혜택을 좀 많이 줘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다 개발이 돼야, 그때 개발이 돼서 돈을 이제 다 받아야 이제 그때 수익으로 잡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혜택을 좀 주고 있어요. 건설공사 매출은, 이거는 장단기 불문하고 무조건 진행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기 건설공사 매출은요, 이거는 무조건 자재의 전부든 일부든 부담하든 무조건 서비스업이에요. 건설공사는. 비용은 제품의 판매나 생산, 용역, 제공, 회사 영업활동을 구성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실로 분류한다.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이 기속되는 회계기간을 결정하는데, 보통 이제 금년의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다. 그럼
그 금년에 해당되는 것만을 우리가 단기 비용으로 하고 내년에 해당되는 거는 비용으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금년에 해당되는 거 발생주의. 오늘날 회계는 다 발생주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 수익이 인식된 시점에서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인식하는데 이를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여러분들 그 매출액이 있으면 그 매출원가를 같이 대응시켜야 돼요. 그래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액이 나오죠. 수익 비용을 대응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총액주의 원칙에도 또 해당이 되죠. 매출액과 매출원가 총액을 다 표시하고 서로 대응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의 분류 매출원가는 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원가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하여 배분될 매입 원가를 말한다. 요 등식을 잘 알아두세요. 상품 매출원가는 순매입액에다가 금년에 매입한 거예요. 거기다가 작년에 팔다 넘어온 상품을 더해요. 그러면 요거 동그라미 치고 쓰세요. 판매 가능액이라고. 요거 기초상품과 순매입을 동그라미 치시고 판매 가능액. 그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 상품 재고를 빼면 바로 매출된 상품의 원가. 이게 매출액이 아니에요. 매출된 상품의 원가의 줄임말입니다. 이거는 안 팔린 거니까 빼야 되겠죠. 이거 내년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한 거는 요거 동그라미 이렇게 묶어서 판매 가능액이라고 써요. 창고에 금년에 사온 것 갖다 쌓아놨어. 근데 작년에 팔다 넘어온 게 있어. 그러면 그거 합쳐서 같이 팔겠죠? 팔다가 남은 건 빼야 되겠지. 예를 들면 빵집,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 금년에 이렇게 그냥 오늘 하루로 봅시다. 오늘 하루에 빵 만들거나 본사에서 빵 매입한 거 진열해 놓겠죠? 그럼 어저께 팔다 남은 빵하고 같이 빵을 팔 거 아니야. 물론 유통기간 지난 건 안 팔겠지만 그렇게 이제 두 개가 판매 가능한 빵으로 이제 파리바게뜨에 진열이 돼 있잖아.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돼서 이제 못 팔았어. 그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 그건 빼야지 오늘 매출액에 대한 원가. 오늘 팔은 원가는 얼마인데 그 매출액은 얼마를 받았다. 오늘 빵을 얼마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라는 거는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뺀다는 거. 그 다음에 제조업은 제품 매출원가는 이거는 이제 상기업은 매입을 해다가 팔지만 제조업은 만들어 팔잖아요. 제품 제조원이니까. 여기는 뭐 재료비, 농업비, 뭐 제조경비 이런 거 다 합친 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다가 작년에 팔다가 넘어온 기초 제품을 더하면 역시 이것도 판매 가능액이에요. 거기서 이제 남은 기말 재고액을 빼면 이게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매입액에는 매입 시 재비용은 포함해야 돼요. 매입할 때 모든 비용 다 포함해야 돼요. 여러분들 동대문 시장 아시죠? 동대문 시장에 거기는 밤에 도매상은 밤에 장사해요. 낮에 아침에 퇴근하고. 그 밤에 저 지방에서 뭐 관광버스를 대전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트럭으로 온다든가 와서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띄어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그 교통비 들어갈 거 아니야. 기름값, 그 다음에 버스 비용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물건값에다 가산해야지. 그래서 매입 시 재비용은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매입할 때 들어가는 건 다 가산해요. 오로지 가입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죠. 단기 매매 증권 매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은 영업이 비용으로 씁니다. 그럼 워낙 샀다 팔았다 자주 하니까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 비용은 별도로 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매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 그거는 984번 코드로다가 별도로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나머지는 몽땅 가산입니다. 뭐 상품을 사든 건물을 사든 기계를 사든 차량 운반구를 사든 땅을 사든 토지를 사든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가산해. 땅 사면 등기해야지, 중개수수료 내야지, 세금 내야지 이런 거 다 가산합니다. 법무사한테 부탁한 법무사 비용 들어가죠. 등기할 때 법무사한테 부탁해서 하면. 자,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매입 애누리나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는 뭐냐면 매입했다 값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매입 환출은 매입했다가 물건을 빠꾸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빼가지고 또 매입 할인도 빼주는 겁니다. 매입 할인이라는 자체는 매입했다가 외상으로 내가 매입을 했다가 외상값을 빨리 갚아. 그러면 내가 빨리 갚는 만큼 상대방한테 좀 깎아달라 그래요.
그럼 상대방이 깎아주죠. 돈 빨리 받으면 돈이 빨리 돌아가니까 그 사람은 이익을 더 남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매입 할인은 요거는 이제 분계 문제로도 시험에 잘 나와요.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은 매입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끝에 비자와 료자, 여자, 과자. 우리 농사 질 때 그 비료가 들어가야죠. 비료. 그러니까 영업할 때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비료 줘야 돼. 그리고 여과 시켜서 하여튼 비료 여과가 판매비와 관리비야. 이거는 영업비라고 쓰시면 돼요.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영업비, 영업상 꼭 필요한 비용. 판매관리비란 상품과 용역의 판매 활동 또는 회사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업비용, 요거 자칫 잘못하면 영업의 비용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여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요. 구분하려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요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의 대손상각비, 외상값 받으려면 대손상각비. 이건 영업비 비용의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그 대여금이나 미수금이나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대손상각비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급여라든가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관열비, 세금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이런 거 다 판관비예요. 그 다음에 영업비 비용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잖아요. 영업비 비용은 매출 수익을 얻기 위해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요게 중요합니다. 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거, 부수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거예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나 뒤에 손실자 붙은 거. 예를 들면 뭐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손해봤다든가, 단기매매증권 처분해서 손해봤다든가, 뭐 잡손실이라든가, 뭐 외화 환산 손실, 외환 차손, 달러 가치가 변동돼 갖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기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는 것들, 영업하고 직접 관련 없는 거 영업비용.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담하는 법인세 비용. 이번에 2억 이하의 법인기업은 10%인데 9%로 이번에 법인세가 좀 떨어지긴 했죠. 1%만 떨어졌는데 최고 그 세율이 25%인데 지금 24%예요. 이제 더 낮추자, 법인세를 낮춰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줘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요, 한국한테 투자 받으려고 그냥 세금을 그냥 왕창 깎아주고 그냥 어떤 나라는 땅도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고 막 그래요. 근데 한국이 좀 이런 거를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투자가 적으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 족벌 경영만 안 하면 대기업들이 경제에 상당히 유익을 많이 주는 거예요. 부정부패만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결산 및 재무제표. 결산이란 회계연도 말에 12월 말일이에요. 보통 12월 말일. 근데 법인기업 결산은 꼭 12월 말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이 알아서 1년에 한 번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결산하도록 상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12월 말이라고 생각합시다. 회계 장부를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 마감하여 결산일이 현재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우리가 이제 기록하는 거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기록하죠. 옛날에는 다 손으로 기록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산회계를 배울 거예요. 결산의 예비 절차, 시산표. 이건 계산을 시험해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가 일어난 분계라고 분계를 총계정 원장에 전기했는데 그 총계정 원장에 전기한 거를 제대로 전기를 했는가, 금액 차변계 차변가고 대변계 대변갔는가, 총계정 원장 계정 기입이 정확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장의 각 계정 금액을 한데 모아서 작성한 지켓표를 시산표라 그래요. 총계정 원장의 오류 검증 및 거래 총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이제 시산표는 이제 금액만 비교하니까 차대변 합계가 딱 맞는가 틀리는가 그거를 합계를 보고 맞으면 잘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차대변 합계가 맞아도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어요. 그 앞에서 배웠지만 이중으로 두 번 차대변을 이중으로 전개했거나 아예 빼뜨렸거나 차대변 빼뜨렸거나 우연히 금액이 차대변 금액이 오류가
서로 똑같은 금액을 오류를 해서 똑같이 뭐 몇만 원씩 똑같이 뺐다. 그러면 금액은 차 대비는 맞으니까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시산표는 1차적으로 거래 총액, 뭐 거래 잔액 이런 걸 파악해요. 그래서 거래 총액은 합계시산표, 잔액은 잔액시산표. 이걸 합친 게 합계잔액시산표. 이거 우리가 그 세무서에다가 저기 세무 보고할 때요. 합계잔액시산표는 이제 참고로 같이 제출합니다. 재무상태표는 반드시 손익계산서는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 그래서 법인기업은 3월 달에, 개인기업은 5월 달에 반드시 신고를 할 때 합계잔액시산표하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이런 거를 제출을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시산표 등식은 우리가 그 거래 판례서에 있었죠. 차신의 식구가 차배는 자산의 증가, 그 다음 비용의 발생, 대배는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그거에 따라서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 기초자본이라는 점을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정리사항을 배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한다.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당기분만 수익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손익의 이연이라고 돼 있어요. 이연은 다음으로 넘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연은 여기다 써놓으세요. 손익의 이연은 미경과분. 경과되지 않은 거예요. 내년 거.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료 같은 거 낼 때 보통 금년에 뭐 가입했다. 그럼 내년 거까지 1년치 가입해야 보험료가 싸니까 보통 1년치 가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산 때 내년에 속하는 건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건 단기 비용에서 차감하여 선급비용 차변으로 차기의 이호라는 것을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고,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뭐 제대치나 뭐 이런 거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수익의 이연은 단기의 현금으로 수입된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건 단기 수익에서 차감하여 선수수익 계정 대변 차기의 이연이라는 것을 수익의 이연인데, 여기 보시면 비용의 이연, 보험료 선급분 계상 시 그러면 선급비용, 그리고 보험료에서 차감해 줘야 돼. 왜냐면 이건 내년 보험료니까 빼줘야죠. 그 다음에 임대료 선수분은 임대료에서 빼줘야 돼. 그래서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선수수익. 그래서 임대료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밑에다가 써주세요. 요것처럼 미경과분. 요거는 미경과분입니다. 이연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용어를 잘 기억해요. 이연은 넘긴다. 다음 해로 넘긴다. 이연한다. 이월한다. 이연한다. 그리고 경과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빼줍니다. 이건 비용에서 빼고 이건 수익에서 빼고. 근데 반대로 손익의 예상이 있어요. 비용의 예상, 단기에 속하는 비용이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 자, 요거는 박스 갖고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는데 요 예상은 경과분이에요. 경과분. 자, 여기에 써주세요. 손익의 예상, 여기다가 경과분. 자, 요거는 미경과입니다. 미경과는 선급이나 선수예요. 요게 선급비용이나 여기 선수수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급비용이나 선수수익이다 하는 거. 자, 여기서 선급비용 선수수익, 요거는 경과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다르냐, 요거는 금년에 발생한 거예요. 금년에 발생한 건데, 자, 여기서 미지급비용, 요거 금년에 줘야 되고, 미수수익 금년에 받아야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 아직 안 줬어. 그래도 그건 금년에 이자 비용으로 해줘야 돼. 그래야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들어가야 순이익이 적게 나오고, 순이익이 적게 나와야 세금도 적게 내잖아.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 그래요. 이자 비용하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 원래 여기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으니까 뭐 현금이나 보증예금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미지급 비용으로 하고, 그 다음 미수보는 금년에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어. 그럼 미수수익, 이건 확실히 받을 실현될 것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미수수익, 수수료 수익. 요거 분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꼭 외워둬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미경과는 빼주는구나. 이거는 빼주는 거예요. 미경과는. 이건 차감하는 겁니다. 이건 차감하는 거예요. 차감. 그 다음에 요 경가부는 요거는 이건 더한다. 이거는 더한다. 그러니까 단기 비용 수익에 더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자 비용으로 단기 비용에 더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금년에 집세를 아직 돈을 못 줬어. 그렇지만 그건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금년에 단기 순이익이 정확히 나오죠. 우리나라 현재 회계 처리는 발생주의 회계 처리입니다. 금년에 발생했는데 못 줬더라도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돼요. 이게 12월 말일 결산정리분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이거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자 줘야 되니까 발생주의에 따라 이자 비용으로 해줘야 되는구나. 미지급 비용이구나. 수수료 아직 안 받았으면 수수료 수익, 미수 수익. 또 뭐 임대료 안 받았으면 미수 수익, 임대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은요. 문방구예요. 사무용 장부펜, 용지, 문구류 구입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소모품 구입 시 소모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 자, 이건 뭐냐면 구입할 때 소모품 B, 그러니까 구입할 때 소모품 B 계정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구입할 때 소모품 B로 처리했어. 몽땅 어차피 사왔으니까 다 비용으로 처리합시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했어. 그래서 소모품 현금 구입 시 소모품 B 대변의 현금. 근데 결산 때 미사용분이 있어. 남은 게 있어. 그러면 이건 비용에서 빼줘야지. 발생주의니까 금년에 쓴 것만 비용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비용에서 빼갖고 소모품 남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용으로 했으면 품으로 해줘야 돼. 반대로 해줘야 돼요. 이건 남은 거예요. 남은 거 여기다 써놓으세요. 남은 거. 근데 자산처리법은 뭐냐? 구입 시 소모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 이건 뭐냐면 사왔을 때 소모품,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했어요. 근데 여기 사용분, 결산 때 이건 자산으로 했으니까 쓴 거를 하나도 비용으로 안 했어. 근데 금년 결산 때 가서 보니까 12월 말일 보니까 다 자산으로 했는데 남은 게 얼마 있어. 그럼 나머지 다 썼다는 얘기 아니야. 쓴 거는 비용으로 해줘야지. 발생주의에 따라. 소모품 B, 소모품. 이거는 사용액을 분계합니다. 이건 사용을 분계하고 이거는 미사용을 분계합니다. 요거 구분 잘 하세요. B로 분계할 때는 품으로 해서 자산으로 하고 남은 거로 하고 이건 품으로 했을 때는 자산으로 했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사왔을 때 몽땅 자산으로 했으니까 하나도 비용으로 처리한 게 없어. 그러니까 사용분을 비용으로 해줘야 돼. 이걸 이해를 해야지. 이걸 무조건 암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려서 안 돼. 그래서 현금 구입 시는 소모품비, 미사용분은 소모품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예외로 비용수익 지출 시 자산계정으로 처리했을 때 결산 처리 방법. 보험료를 지급할 때 선급비용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결산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험료 1년분 1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그러면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보험료 1년분 내년 것까지 쓰니까 선급비용으로 하자. 1년분이니까 한 달에 100원씩이죠. 자, 여기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몇 달 지났어요. 1, 2, 3, 4, 4개월 빼고 12월달까지니까 4개월 빼니까 8개월이죠. 한 달에 요거 1년분 1200원이니까 요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달에 100원씩이니까 요거 8개월 지났으니까 8개월이 단기분이야. 1년분 여기 선급비용으로 했단 말이야. 다 미리 준 걸로 했어. 근데 단기분은 그 800원은 보험료란 비용으로 해줘야 손익계산서에 넣어줘야 단기순이익이 적게 나오지. 이거 빼먹으면 단기순이익 많이 나오잖아. 이거 안 해주는 사람은 유능한 사원이 아니에요. 단기 비용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보통 비용을 많이 계산합니다. 그러면 세무서는 비용으로 너무 많이 계산했나? 그걸 또 세무조사 나오면 그걸 합니다. 특히 접대비 같은 경우를 많이 조사해요. 회계 프로그램에 접대비 검색어 넣으면 접대로 한 게 쫙 나와요. 그 접대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초과되면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함부로 실무 볼 땐 접대비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기도 보험료 1년분인데 선급비용을 했는데
아, 이거 단기분 소가하는 거 보험료란 비용으로 안 하면 바보지. 그러니까 선급 비용으로 했으면 보험료로 해줘야 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지급시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 다음에 뭐 단기분은 800원이다 나올 수도 있고 차기분은 400원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단기분만 이렇게 분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료 받았을 때 선수익 부채로 계상했을 때 결산 때 회계 처리 방법. 임대료 1년분 2,400원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 선수수익. 이게 원래 임대료라고 분개를 해야 되잖아. 이 앞에서는 임대료라고 분개한 걸 배운 건데 여기는 선수수익으로 부채로 계상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가 여러 번 됐었어요. 그럼 요거 1년분 2,400원이면 한 달에 200원씩이야. 좀 5월 1일이니까 12월 말까지 1, 2, 3, 4개월을 빼니까 8개월이죠. 이거 12에서 5 빼면 7이요. 그러면 안 돼요. 5월 달부터 쳐야 돼.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계상해야 돼. 그러니까 4개월을 빼라 이거죠. 한 달에 200원씩이니까 8개월이니까 2, 8, 26, 1,600원이죠. 1,600원을 임대료로 수익으로 잡아야 돼. 이거 안 잡으면 안 돼. 왜냐면 이거 발생주의고 이건 실현주의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받은 거잖아. 이거 확실히 실현된 거는 수익으로 잡아야 돼. 이거 안 잡으면 탈세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선수 수익이 여기 오고 대변의 임대료. 자, 이렇게 분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출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자산으로 처리할 때는 선급 비용을 했었을 때는 단기분을 분개해주고 이걸 선수수익 부채로 했을 때는 역시 단기분을 분개해준다. 앞에서 한 거와 요 반대로 분개한 거다는 걸 기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현금의 장부잔액과 실제잔액이 차이가 날 경우, 자, 회사는요 큰 돈은 은행에다 맡겨두지만 적은 돈은 현찰로 찾아다가 회사 금고에 넣어놓습니다. 금고에 넣어놓고 금고에다 넣어놓고 이제 뭐 1,000원이나 뭐 몇천 원, 뭐 몇만 원 정도는 현찰로도 지급해요. 뭐 그거 수표 발행할 수도 없고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기도 하지만 현찰이 필요할 때는 현찰로 하기 때문에 그 경리들은 맨날 현금 장부하고 실제하고 부족한지를 반드시 맞춰봐야 돼요. 은행 같은 경우는 4시에 문 닫으면 업무 끝나면 4시부터 퇴근 6시까지 맞춰보는 거예요. 장부하고 실제하고 맞나. 안 맞으면 큰일 나죠. 공 하나 더 붙였다가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금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기존의 현금의 실제 잔액이 100원이 장부 잔액보다 부족하다. 아니 돈이 부족해. 실제 잔액이 부족해. 금고에 돈이 100원이 모자라. 이거는 누가 훔쳐간 게 아니고 내가 지출을 했는데 장부상에서 기장을 안 한 거야. 빼뜨린 거야. 깜빡하고 바쁘다 보니까 빠뜨린 거야. 그래서 이 부족함은 현금이 나간 거야. 분명히 현금 지출이 됐단 말이야. 일단 줄여야 돼. 실제에 맞춰야 돼. 현금 나갔다고 분개를 하는데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뭐로 나간지 몰라. 그러니까 현금 부족했다. 이렇게. 근데 여기 과는 왜 붙였냐? 남을 경우도 있으니까 남을 때는 뭐 현금과 부족할 때는 현금 부족. 계정 2개 쓰면 복잡하니까 부족할 때 남을 때 이걸로 다 쓰자. 그래서 현금과 부족을 한 거예요. 부족하다고 자기 돈 메꿔 놓으면 바보야. 근데 위에 부족의 원인 중에 70원이 통신비로 판명이 됐대요. 그럼 현금과 부족 없애주고 이제 통신비라고 분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빨간색이 중요한 거예요. 결산일까지 30원의 부족 원인은 끝까지 판명되지 못하다. 도대체 모르겠어. 그럼 현금과 부족 30원을 줄여주고 이걸 잡손실로 분개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분개가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원래 이게 전산회계 2급 시험 문제인데 회계 1급에도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결산일의 현금 실제 잔액이 50원이 장부 잔액보다 부족해. 이게 맨날 돈이 남고 부족하고 맨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해필이면 평상시 기중에 평상시가 아니고 결산일에 부족해요. 그러면 현금이 나가서 부족하니까 현금 줄여주고 결산 때 잡손실로 해줘야 돼요. 잡손실. 시간이 없잖아. 그냥 결산 때는 잡손실 해야 돼. 현금과 부족이란 이런 애매한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계정, 미결산 계정, 뭐 이런 계정, 이런 가계정 같은 거, 현금과 부족 계정 이런 거는 없애줘야 돼. 그러니까 잡손실을 떨어버려야 돼. 그냥 잡손실 현금. 액수도 뭐 크지 않으니까.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초과시.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반드시 이거 맞춰놔야죠. 현금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200원 초과됐어. 현금이 남았네. 야, 땡 잡았다. 그러고 내가 그 돈 가져가면 큰일 나죠. 돈이 남았으니까 돈이 분명히 돈을 받은 거야. 돈이 들어왔는데 장부상에 뭐로 들어왔는지 기장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 장부상이 기장을 못한 거야. 입력을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현금과 부족으로 그냥 이렇게 했다가 부족의 원인 150원은 이자를 받은 거로 판명됐다. 그럼 현금과 부족 없애주고 이제 이자 수익으로 분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결산일까지 50원의 초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 그럼 현금과 부족이 없어지고 잡이익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산 때는 잡이익으로 떨어버려야 돼. 근데 또 마찬가지로 결산에 현금 실제 잔액이 또 초과됐어. 이게요, 결산 때도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 위에는 부족한 거고 이건 남은 거예요. 그럼 현금이 나오면 현금이 들어왔는데 뭐로 들어왔는지 몰라. 깜빡했어. 근데 시간이 없어. 그럼 잡이익 이렇게. 잡이익으로 그냥 직접 떨어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 잘 구분하세요. 똑같이 잡이익인데 요거는 현금과 부족. 여기 과거에 모자라 남았던 것이 원인이 판명이 안 돼서 이걸로 떨은 거고 이거는 결산일날 돈이 남은 거예요. 요렇게 분계를 요거 한 것까지 오늘 요 분계한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분계 시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 잔액을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 분계 서로 퉁친다. 차 반대 계정만. 이거 방금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요걸 읽고서 퉁치는 계정 요거를 잘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채이자도 앞에서 설명했어요. 요것도 참고로 보시고 매년 증가하고 요거 매년 증가하고 요거는 액면가액과 일치한다. 감소로 일치한다. 이건 증가로 일치한다. 요게 원래 세무이급 문제예요. 요 회계 1급이 아니고 세무이급 문제인데 참고로 요 공부를 해 두시고 요거 마지막으로 요 문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직원 급여와 상여금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여기서 영업부 직원은요. 생산부 직원이 있어요. 영업부 직원은 급여라고 분기합니다. 801번 코드로 이건 실기할 때 입력하는 거예요. 300만원. 여기다 생산부 직원은 임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상여금은 상여금 100만원. 요거는 상여금 80만원. 요건 500번대 800번대 코드. 상여금은 이렇게 액수가 크니까 별도로 하지만 그냥 수당이나 이런 건 다 급여로 분계합니다. 급여나 임금에 다 합쳐서 분계해요. 그리고 여기 공제학계 예수금은 예수금이라고 분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분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전산액의 실기 입력 시 주의사항. 자, 이거는 채권은 반드시 채권과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를 적어야 돼요. 내가 외상으로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았는지 알아야지. 어음도 그렇고 미수금, 대여금 이런 거 부도금과 수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되면 임차보증금 이런 건 반드시 누구한테 내가 받을 거 있는지 적어야지. 내가 외상으로 팔아놓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외상값 내놔. 그러면 상대방이 성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반드시 거래처 표시하고 채무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성 장기부채,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임대한 사람이 보증금 받았으니까 이건 누구한테 줄 거다 하고 표시를 해야죠. 그래서 이 거래처 표시하는 거 요거 안 하면 틀립니다. 요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요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분기시 어음의 배서양도. 어음의 배서양도 하면 어음 발행인으로 거래처를 적어야 돼요. 어음의 할인도 마찬가지고 카드 결제는 카드회사 적어야 되고 거래처 코드 변경하여 정확히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표 입력은 생략하지만 시험에서 전표 입력은 생략해요. 근데 실기에서는 적요 입력을 다 해야 됩니다. 적요 입력. 적요라는 거는 거래 요약이에요. 현금만 빼놓고 실기에서는 실무에서는 다 적어야 돼요. 밥을 먹었더라도 어느 식당에서 밥 먹다 뭐 이런 거 다 적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서 거래 내용을 파악하죠. 세상에 자격증 딴 사람이 채권 채무만 거래처 적고 나머지 거래처 안 적었대. 그리고 적여도 안 적었대. 그래갖고 사장님한테 대따 혼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적여도 웬만하면 다 적어주고 현금만 적을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적어야 돼. 예금도 은행 거래처 적어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시험 볼 때 이 채권 채무 거래처 꼭 적어야 되고요. 요것도 적어야 되고
시험 볼 때 적요 적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상품이나 원재료 제공금 제품이 대변에 갈 때 이 적요 타개정 대책을 적어야 돼. 이게 왜냐면 이제 복리후생비로 직원들한테 줬다든가 접대를 했다든가 그냥 기부를 했다든가 뭐 저기 이재민한테 뭐 기부를 했다든가 그러면 뭐 상품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제품을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재고자산이 대변에 가면 적요 8번 꼭 적어야 돼.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우리 전산회계 시험 볼 때는 적요 8번 하나. 왜냐면 이게 원래 다 적어야 되지만 시험 시간이 전산세무는 1시간 반, 전산세무 2급은 그 다음에 1급도 1시간 반, 회계 1급은 1시간이에요. 1시간 내에 이거 다 적다 보면 시험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채무하고 요것만 채점을 합니다. 이거 안 적으면요. 이건 무조건 틀려요. 분계를 맞게 했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FAT, TAT 시험 이거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보는 거는 예금, 적금도 거래처 코드, 거래은행 코드 적어야 돼요. 이거는 실무는 당연히 은행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도 뭐 어디 은행 예금인지 뭐 다 적어야죠. 적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전산회계 시험 볼 때는 요거는 이제 예금은 안 적어도 돼요. 이제 대신 이제 차입금을 은행에서 차입했다. 유동성 장기부채. 뭐 이런 거는 이제 거래처 적어야 되지만 그냥 일반 보통 예금이나 당좌예금 같은 거 거래처 안 적어도 돼요. 전산회계 시험 볼 때. 근데 실무에서는 적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적어야지. 안 적으면 실무에서 사장님한테 혼나요. 그 윗사람한테 혼난다고. 약소보험에 또 약소보험, 전자보험의 자금관리면에서 받으론과 지급보험 내용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요건 실기에 할 때 채권 채무 거래처 입력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대변에 가면 적요 8번 정도. 요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요거는 전산회계 1급 할 때 요거는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결산정리도 실기할 때 설명할 거고, 장부 조회하는 것도 실기할 때 설명할 거고. 자, 지금까지 한 거 요런 거는 이제 요거는 반드시 해보세요. 앞에서 했으니까, 설명했으니까. 예, 요거는 이제 요것도 한번 이렇게 봐두세요. 쉽게 여기 써놨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을 마치겠습니다.